예,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조금 전에 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굉장히 긴밀하게 미친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거시경제에서 크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게요. 특히 이제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건가? 거시경영 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시경영에서 바라보는 것은 거시경제와 경영을 나누는 차이는요. 경제에서 바라보는 것은 국가와 또 국민 소비자와 기업들의 삼각관계를 바라보는 것 쪽이고요. 이 삼각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또 개별 소비자들은 어떤 또 행동들을 하고 기업들은 어떤 행동들을 할까, 이 삼각 체계를 연구하는 게 경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리라든지 또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국가, 특히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이제 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라든지 취업률이 굉장히 또 낮다든지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국가가 이제 주로 정책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방향으로 나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역할을 하고 또 소비자들은 그 과정에서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도 결국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고, 이런 이 삼각관계를 주로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에서 말씀할 때는 특히 이와 관련해서 매크로한 특히 이제 금리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것들이죠. 실업률이라든지 미시경제학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소비자들, 개별 국민들은 수요 공급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거라든지 수요 공급에 관련된 행동이라든지 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여러 수요 공급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제가 이제 거시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놓고 경영론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개별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벤처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기업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조언하고 또 리딩할 것인가, 또 카운셀링을 할 것인가 관련돼서 개별 기업들은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중점을 놨던 그런 과목입니다. 첫 시간에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아주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경제개발 5개년의 계획의 성공적인 거, 그리고 해방 전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또 나름대로 꽃이나 성과를 냈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고도 성장에 또 나름대로 취해서 우리가 잠시 즐기는 사이에 또 IMF라는 세계은행의 긴급 또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컸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직 다 크진 않았구나.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강대국이나 수출과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세계 20대 또 10대에 진입했습니다만 경제 체질 자체가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발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 때 1997년, 98년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경험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또 세계 경쟁체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렇게 아직 단단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의 결과로서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국보 유출이 됐죠. 국보 유출이라는, 우리는 국보 유출이라고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아주 값싸게 한국의 우량 주식들을 투자를 하고 지금은 그 우량 주식이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그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그 결과물은 지금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 해당되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 심지어 벤처기업의 상당한 주식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30% 40% 50% 이상이
해외 투자자가 가지고 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그 결과물을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고 굉장히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원래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산물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취약을 했는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경제개발 5개년, 3차 경제개발 5개년,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물 경제적으로 봐서는 2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제조업들. 경공으로부터 출발한 제조업이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상당히 중공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나타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중공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건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IMF를 겪고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세계적인 부분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최강은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 깨달았고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IMF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60년대 이후부터 크게 일어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구 이동이 결국에는 농촌 또는 어촌, 시골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왔죠. 뭐 예를 들면은 부산이라든지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대전, 뭐 구미, 창원 상당히 많은 또 특히나 이제 공장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경공업이라든지 공업이 돌아가는 많은 지역으로 인구들이 이동을 하고 또 경제 발전에 그 제조업체가 돌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인력들이 잘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아주 단기간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인구 이동이 대폭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그 농촌의 중심축이 다 인구 이동과 동시에 결국 축이 도시가 되고 농촌은 또 상당히 폐허화됐다 그럴까요?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특히나 이제 WT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가입하고 또 미국하고 FTA 자유무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업 경쟁력이 어업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에 시장을 대폭 내어줬죠. 그 대신 제조업 부분에서는 세금의 관세로도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FTA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시골에 있는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시골이라든지 농어촌은 크게 성장을 못하고 아직도 60년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개량된 정도이고요. 도시는 또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가족이 6남매 굉장히 많은 식구죠.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또 할머님 이렇게 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 삼촌까지도 달랑달랑 하면은 그러면은 한 10명, 12명 되는 사람들이 방 두세 개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만한 사람째까지 해봤자 몇 개 안 되는 방에서 글쎄 요즘 평수를 따지면 몇 평 안 되겠죠. 거기에 10명에서 13명 또 어떤 집안은 자녀들이 많은데 15명 정도가 아주 작은 우리나라 평수를 따지면 20평 내에서 살았죠.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아파트라든지 등등에 살고 있죠. 개인들이 누리는 평수는 몇 평 정도 살아요? 2명, 3명 살면서도 20평, 30평.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70평 도곡역설에 살고 계세요. 근데 작은 데로 좀 이사를 가지고 거기다 월세를 받으시죠 했더니 넓은 데 살다가 이제 섭석이 돼서 작은 데는 죽어도 이사를 못 가겠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삶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좀 나름대로 충격적으로 경험한 경험은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외국을 갔어요. 그것도 러시아를 갔어요. 소련을 갔었죠. 공산화 되어 있던 소련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1990년대 비행기를 타면서 굉장히 비행기를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산 밑에 있는 자유 무슨 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방공 교육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방공 교육을 받고 제가 거기를 가서 러시아를 한 일주일 가고 뭐 독일 등등 해서 한 3주를 가면서 교육을 거의 이틀 동안 그 남산 밑에 가서 글쎄 무슨 교육인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납니다. 주로 방공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은 특히 뭐 이런 걸 물을 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소련에는 이제 북한 대사관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활동하는 이런 단계였죠.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우물 안에서 이렇게 해외를 가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 대학교 때 아마 거의 뭐 이렇게 우리 과 전체에도 몇 명 안 될 정도로 해외를 못 나갔을 시절인 지금 뭐예요? 아주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도 인근의 해외를 안 돌아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도시화를 떠나서 아까 도시로 많이 왔다. 도시로 많이 온 거에서 떠나서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글로벌로 확장이 되어버리죠. 요즘에 여름 뭐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다 또는 뭐 한참 휴가철이다 공항이 막 미어 터지는 그런 시절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일부 이게 우리가 강릉에 여행을 가고 속초로 여행을 가고 바닷가로 가든 몰려가든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 대학생들 심지어는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한 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만을 쳐다봐서는 나올 수 있는 답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거시경영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의 기업들은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시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어쩌면은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학문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학문적인 측면이나 개별 거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들을 주목해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번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